안녕하세요, 원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트로,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쌤이 다음 챕터, 우리 연구 논문, 이렇게 연구 논문 같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인데, 자, 쌤이 논문을 여러 개를 냈습니다. 그래서 국제 학회에다가 냈고 국내 학회에도 냈는데, 이번 논문은 국내에 낸 거예요. 그래서 BIM 인트림 리포트 트레이닝 파트 2. 그래서 제목이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학교 건축물의 효율적 빔 도입 방안 조사 연구. 그래서 전체 학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유도 우리 학교 건축물이 잘 안 돼, BIM 도입이. 그렇기 때문에 학교 관련 학회에다가 이 논문을 냈어요. 그래서 국내 BIM 이제 도입 단계 문제점 2014년도에 두 번째 논문으로 낸 건데, 여러분들 쭉 읽어보세요. 여기서 보면 쌤이 필자 또한 초창기의 교육자로서 부족함이 존재했고 그 부분을 더욱 진화시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보다 좋은 교육 결과물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쌤이 항상 그러죠. 교육자는 한 가지 자기 패턴만 이렇게 한 놈을 파갖고서 교육을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여기에 빠져버려. 이게 교육자의 단점이야. 그래서 교육자는 항상 실무를 해야 돼. 실무 기반으로 내가 했던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검토를 하고, 우리 이제 막 새싹들한테 가르칠 때는 현업에 기반한 그런 알찬 교육을 해야 된다. 특히 BIM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교육을 쭉 하다가 뭐예요? 계속 교육만 하다가 실무를 설계, 시공, 감리까지 해갖고서 다 해보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BIM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또 무엇이 새로 생겼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쌤이 바쁘다 보니까 논문 작업을 많이 못했어요, 그동안. 근데 2021년 5월 기점으로 논문 작업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파이널 논문이죠. 왜냐면 지금 쌤이 없지 않아 시대를 앞서가서 좀 손해본 게 많아요. 그래서 천천히 어떤 기반이 될 때 뭔가 일이 터지기 직전 그런 단계까지 기다렸어. 사실은 교육도 그렇고요, 실무도 그렇고 원쌤이 막 뭐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맞지가 않아. 너무 빨리 앞서 나가다 보니까 이건 많은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나 듣고, 그래서 그렇게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 초읽기죠. 지금 2021년 BIM 초읽기.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토부가 BIM 하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봐요. 건축은 10년이 돼도 안 되던 것들이 토목은 몇 년 사이에 벌써 올해 2021년 모든 도로공사의 토목공사는 다 빔 설계를 의무화 적용한다. 물론 포지셔닝이 딱딱딱 정해져 있잖아. 토목공사 그 큰 거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요? 건축에 비해서는 손에 꼽힌다는 얘기야. 그렇다 보니까 단합이 잘 돼. 단결이 좋아. 하지만 우리 건축은 어때요? 아직까지도 방향을 못 잡고 있죠. 이게 정책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에 원쌤이 조금 가슴이 아파요. 여기 보면 18페이지 서론,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그래서 본 연구는 국내 빔 도입 초창기부터 단연간 실무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델파이 기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다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속 설문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 결과로 도출, 하나의 결론을 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 했던 대상의 질문이 아니라 전문가들, 실무를 했던 BIM을 했던 사람들 위주로 계속 설문조사를 해. 그네들이 경험한 BIM 내에서 도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조사된 질문을 분석 정리해 현 시점에 빔을 도입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도출할 수 있는 설문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실무에서 빔을 적용한 경험이 있는 빔 도구를 다루는 실무자 30명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첫 번째, 전문가 그룹과의 사전 인터뷰를 통해 국내에 발생하고 있는 빔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서술형 문헌을 작성하였다. 우리가 그래요. 공식적으로 빌딩 스마트 협회 관 어떤 인터뷰에선 빔 다 좋다고 하지, 빔에 대한 밝은 면만 얘기를 하고 어두운 면은 사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BIM에 대해서 잔치하고 깽가리치고 자기네들끼리 단합해서 상이나 주고 이딴 짓이 아니야. 도대체 이 나라는 2006년부터 BIM이라는 게 단어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해야겠다고 움직이고, 한때는 되게 뜨겁게 달가 올랐던 감자였는데 왜 갑자기 얘가 이렇게 돼버렸냐, 찬밥이 되어버렸냐. 거기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굉장히 일찍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보다 지금 현재 상황의 비하면 어떠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굉장히 답답하죠. 아직도 안 해?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지금 봐봐요. 동남아 국가들, 베트남 이런데 다 BIM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굉장히 미개하다. 뭐 이렇게 논문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논문 과정을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쓱 읽어보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네 라고 여러분들이 싹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나라에서 우리 국토부 나라에서 빔센터, BIM 센터 이거 운영한대. 그래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 BIM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해놨어, 국토부에서. 얘네들이 이제 빔센터도 만들고 이제 관련 법규도 이제 개선하고 이제 하겠다는 거죠. 관련 법규래. 쌤이 여기서 법규라고 하면 건축법 이하 BIM 관련된 이제 법들이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0회 배 이상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작성하는 모든 건축물에 한해서 인허가 단계의 빔을 한다. 그러면 거의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에너지, 친환경 건축물과 BIM. 친환경 건축물이 먼저 갔어. 제도화가, 법제화가 됐는데 BIM이 이제서야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건축물 대상 건물은 다 앞으로 BIM 한다. 관공서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마찬가지의 허가 단계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여기에 대해서 쌤이 봤을 때는 상과 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해. 불만 BIM 의무에 대해서 불만이 막 나와. 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 예상을 했어요. 어떤 불만이 야기될 거다. 그리고 크게 봤을 때 어떤 용역 비용, 돈. 근데 이 돈이 단순히 BI의 인건비 아니죠. 인건비 아니다. 전체적인 코스트에 해당되는 건설 사업에 관련된 돈인 거지, 이게 단순 용역 인건비 아니에요. 이 돈과 그리고 가이드라인, 어떤 BIM을 할 수 있는 어떤 단계별 세부적 가이드라인의 부재 두 가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좋다 이거예요. 뭐 LOD, LOI 다 그놈이 그놈이지. 쌤이 오늘 발음이 엄청 빠지는데 좋다 이게요. 자,
해외 유명한 어떤 리포트 에서 BIM으로 했을 때 돈을 30% 기존보다 세이브한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 이게 이제 국내 기준이냐, 국내 기준이 절대로 될 수 없다. 자, 쌤이 앞전에도 강의에서 말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빔 시장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윗선에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핸들을 이상한 대로 막 자꾸 돌려 싸니까 안 돼. 자, 우리나라 조달청 있죠? 조달. 여기에 있는 모든 돈이 다 바뀌어야 돼. 뭐 지금 이래요. 인건비, BIM, 용역비 20% 인상. 근데 되게 웃긴 거 뭔지 알아요? 돈 더 주겠대. 20% 더 주겠대. 근데 N협에서 엔지니어링 협회에서는 인정 안 해주겠다. 근데 한 수 더 뜨는 건 뭔지 알아요? 그래? 건축인들이 마인드가 차라리 20% 안 받고 BIM 안 하겠다. 차라리 이런 시점까지 와 있어. 와우, 서프라이즈. 자, 이게 현 시점인 겁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산으로 갔는지. BIM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이제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다 누구를 위해서? 건축주, 시공, 설계를 위해서. 좋은 점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얘를 해야 한다라고 자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대. 이런 결론이 나왔어. 와우,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쌤이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데, 선진국의 마인드는요, BIM을 놓고 보자고요. BIM 활성화. 선진국 자가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야. 누가 시키지 않았어. 나라에서 강요하지 않아도 당연히 설계에서 2D보다는 3D가 좋기 때문에 그 정보를 활용하는 거고, 시공에서는 3D로 시뮬레이션하고 공정 체크해보고 간섭 체크하고 물량 검토해보고 해야 되니까 기존 체계보다 얘가 더 맞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자가적으로 발전, 얘를 선택하는 거지. 필요에 의해서. 자, 후진국 볼까요? 후진국은 선택권 없어. 돈이 되니까. 얘를 하게 되면요, 기존의 2D보다 3D 하는 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해외 바이어들이 있으니까 선택권 없어. 발전하기 위해서 얘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딱 중간이야. 안타깝게도 선진국의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후진국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딱 여기 한국 딱 요 위치에서 요렇게 발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원쌤의 기대와는 달리 저렇게 발전하지 않았어. 우리가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인식해갖고 BIM 하자 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되어 버렸어. 2006년도만 해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BIM이 이렇게 되면 건축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 건축계의 금융실명제다. 이제는 뚜렷하게 다 오픈해야 할 수 있다. 우리가 설계한 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재료비, 농무비, 경비를 추출해낼 수 있고 근거가 확실하게 생겼다. A, B, C라는 견적 주는데 회사에 똑같은 프로젝트를 주면요 다 다른 금액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왜? 사람이 하니까. 이제 AI 시대가 오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는 작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실수하면 그 실수까지도 아직은 건축에 들어있어. 근데 쌤이 실수라는 말을 했어. 실수. 자, BIM은요 예전에는 2D를 했을 때는 실수,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의 범위 자체가 애매했어. 자, 설계사 돈 용역비도 얼마 안 주는데 설계사가 대부분 정보를 만들기 때문에 정보 구축을 했기 때문에 얘가 첫 단추란 말이죠. 대부분. 그러면 정보 오류가 났을 때 설계사가 독박을 쓸 거냐, 책임을 지냐, 책임의 범위 설계사가 가져갈 거냐.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았어. 근데 BIM 영역에서는 일이 딱 부러져. 설계사가 잘못한 거는 설계사의 잘못으로 확정 지을 수 있다. 왜? 우리는 명확한 정보가 3D BIM 측에선 다 나오게 되기 때문에 사람의 실수까지도 검토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묻고 있었던 2D 베이스의 인포메이션은요 여기는 오류 덩어리야 다. 근데 사람들이 겁을 내. 여기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회피부터 생각을 해. 실수할 거부터 걱정을 하는 것 같아. 설계사들이 실수부터 생각한다. 두려움, 뭐에 대한? 책임에 대한. 원쌤은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쌤이 설계하면요 오히려 BIM 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실수 잡고자 우리 BIM 하는 거 아닌가요? 2D로 했을 때 실수 많은 거 본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야, 설계사는. 근데 이 실수를 뭐가 커버해줘요? BIM 하면요 실수를 없애주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무기가 생기는 거야. 그동안 우리는 일의 뭐 합리성이나 이런 거 따져봤을 때 2D로 하는 게 시간적이나 뭘 봤을 때 어마어마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잖아. 그쵸? 그렇지만 우리는 2차원적인 정보를 갖고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다 이거 생겼단 말이야. 오류, 정보 오류. 근데 BIM 하면 정보 오류 길잡이를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설계사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된다. 얘를 주도권자를 갖고 있는 설계사가 되는 거다. 그래서 BIM 하면요 이 실수 자신 있게 우리는 실수를 다는 못하겠지. 사람인데 내가 사람인데 로봇도 아닌데 실수하겠지. 근데 실수는 어마어마하게 큰 실수가 아니라 그냥 미비한 실수 정도 하겠지.
그러려고 빔 하는 거니까. 그 대신 용역비 많이 받으면 되잖아. 많이. 그래서 얘를 감리랑 같이 가져가야지. 감리랑 포지션을 설계서는 이렇게 가져가고, 책임의 범위는 독박이 아니다. 왜? 우리는 같이 물고 늘어진다. 설계가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설계, 시공, 건축주 이렇게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동반자야. 함께 합시다. 함께 해요. 이렇게 가면 당연히 책임의 범위도 같이 가야 된다.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2D라는 베이스 한계를 있는 그 2D에서 3D를 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 목적. 왜 우리는 2D가 아닌 3D 이상의 정보로 설계를 하고 시공하고 감리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무엇인가? 뭐예요? 정보 오류를, 정합성을 높인다. 정합성을 높였을 때 우리한테 가져다주는 무한한 혜택들이 2D 베이스보다 훨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BIM을 했을 때 2D보다 생산성이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했을 때 우리가 건축물의 전 생애 주기 동안은 유지관리 하는 동안 쓸데없이 낭비되는 돈이 굉장히 많다. 사실 그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크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건축물보다는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건축물이 더 많습니다. 뜯어 고쳐 써야 되는 건축물이 많고, 우리나라나 희한하게 이렇게 재건축하는 거지, 유럽의 국가들은 옛 건물들을 함부로 리노베이션, 리모델링 하지 않습니다. 이제 생각 자체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인데, 우리나라도 점점 더 기존의 건축물을 이제는 보수하면서 쓰는 시대가 찾아와요. 신축보다. 근데 인구 절벽 시대도 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정합성이 높은 BIM,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가치 있는 새로운 건축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BIM이라는 거죠. 물론 이론이지만 이제는 이론만 떠들 때가 아니라 우리는 증명해야 될 때야. 증명해야 되는 시점. 자, 쌤이 그랬어요. 미국에서 30% 줄인데 우리나라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가능해. 저 위에 단계부터 다 때려 고쳐갖고선 정확하게 하면 돼. 그리고 법 개정하고 강력하게 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딨어. 우리나라는요 정말 좋은 나라죠. 한번 시작하면요 굉장히 또 잘해. 궁시렁 거리는 게 딱 이 초반에만 말이 많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전환하는 게 굉장히 빠르고, 전환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나와. 쌤은 그걸 기대하고 있고요. 쌤도 그래요. 불만 많습니다. 2D 베이스, 빔 베이스. 실제로 쌤이 BIM 실무에서 설계 시공하다 보니까 쌤 자체도 아직 배워야 할 게 더 많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건축 경험, 가끔 이래요. 소장이 내가 건축을 30년 했는데, 일단 개소리 하지 마세요. 의미가 없습니다. 건축을 30년 했는데 3년 한 사람보다 못하면 전문가 아니에요. 말로만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딱 보면 쌤이 그래요. BIM 한다는 사람 치고 이름 있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그 이유는요, 다 뒤에서 띄쳐주고 우리 학연 지연 다 해갖고선 어떤 다 만들어진 그 폼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꽹과리 치고 자기가 뭐가 되는 것 마냥 그런 사람들 데다 놓고 빔 시켜봐야 다 망하지. 쌤이 말하는 BIM의
전문가라고 하면 2008년이 됐든 뭐 2005년이 됐든 뭐 당장 2015년이 됐든 저 바닥부터 갖고 있는 지식이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기본 교육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모델러도 해보고 디자인도 해보고 아니면 시공을 저 바닥부터 기사부터 빡빡빡빡 기면서 노하우가 BIM에 녹아든 사람들 거기서 이제 굳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BIM이라는 새로운 우리의 이제 전문가의 영역으로 들어서면서 모델러, 매니저, 마스터 그리고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소장 이 끝까지 지나는 사람들이 진정한 BIM 실력자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서 떠들어대는 흔히 말하는 타이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능력이 없을 확률이 높다. 쌤이 좀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쌤이 그렇잖아. 처음에도 말했지. 쌤이 교수직에서 연구만 하고 애들만 가르치다 보면요. 다 여기에 빠져버린다니까. 내가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내가 최고인지 최고라는 착각을 하게 되고요. 실무를 경험하지 않은 자 빔 제대로 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원쌤 나이가 40대 이제 중반입니다. 근데 대부분 원쌤이 설계하고 시공하다 보면 50대, 60대 이제 분들이 와갖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그네들의 건축 경력이 20년, 30년, 40년 된 거는 제가 선배로서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당신네들이 BIM을 저보다 많이 하진 않았다. 그래서 가끔 보면 그 경력이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는다. 왜냐면 순수 경력만 따졌을 때 BIM이라는 게 아직 역사가 짧고 짧죠. 2006년부터 했더라도 뭐 20년, 30년 안 되잖아요. 경력이 중요한가요? 쌤은요, 컴페티션, 현상설계 하기 때문에 서로 까서 진정한 실력을 재봐서 1등이 되지 않는 한 의미 없는 그런 사상이 조금 있어.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 건축업계는 다 경쟁입니다. 어디 하나 경쟁에서 빠지고 뭔가 순위를 매기지 않아요. 자, 우리들의 본질은 뭐예요? BIM을 하는데 제대로 배워서 실력을 쌓아서 업계에서 서로 경쟁했을 때 1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수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쌤이 굉장히 연구도 많이 했고 국내에 대한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렇게 됐는지 10년 전에 이렇게 시작했으면 벌써 자리 잡고 정말 선진국다운 어떤 빔을 이끌어가는 리더 국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에 열을 조금 올렸어요. 자, 쌤이 32페이지 그래서 결론이 있는데 이 빔 용역 비용 기준 및 대가 산정 뭐 이렇게 있어요. 돈도 중요한데 그런 돈이 아니다. 전체 BIM에 관련된 총괄된 비용 그 비용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은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한가? 국내 실정에 맞는 BIM 국내 시장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딱 한 가지로 쌤이 이걸 설명할 수 있어. 자, 이제 막 빔을 하는 아이 이제 막 우리 빔린이 요즘 어린이를 많이 이렇게 합성어로 쓰죠. BIM을 시작하는 어린이 빔린이 발음이 안 좋다. 어쨌든 빔 스타트업들이 이제 막 깐난장이랑 똑같아 응애응애 웃는데 밥을 떠먹여 아기한테. 그러면 아기가 소화를 잘 시키고 무럭무럭 잘할 수 있을까요? 현 수준에 맞는 BIM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아기한테 밥 주면 죽거나 울거나 큰일 나죠. 아기한테 맞는 우유를 줘야 된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돼야 돼. BIM 가이드라인도. 이제는 초창기고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과 벌이 있지만 그 벌은 엄격한 수준이 아니라 좀 러프하게 완화시켜서 적용할 것이고 상은 건축인들이 얘를 BIM 한다고 했을 때 뭔가 규제 완화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역할. 상과 벌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는 너무 처음부터 가혹하게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국내 수백 개의 분류 체계로 나눠주는 건축 행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어떤 건축을 해야 하는지 목적성에 맞게 BIM도 자유롭게 목적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제공돼야 된다. 이 두 개는 뗄 수 없는 연관관계를 갖고 있고 그 밑에 하이 카테고리도 어마어마하게 다 엮여져 있다. BIM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헤드의 전문가들이 실전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마스터 플랜들을 짜서 해도 빵꾸 난다. 그거를 계속 스터디 해가면서 계속 좋은 가이드라인과 좋은 제도로 개선해야 된다. 이게 윗선에서 해야 될 일. 대신 이제 우리 아랫선들은 뭘 해야 돼? 불만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의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BIM 테크를 열심히 탄다. 공부하고요. 프로젝트 적용하고 스스로 이제 백데이터 모아가면서 노하우를 길러가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그래서 쌤이 열을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본인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BIM 원생 교육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성경 지명이 있는 거야. 앞서 나가는 사람들인 거. 쌤도 앞서 나갔지만 교육자로 돌아서면서 그래도 쌤처럼 고생하는 사람도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되게 힘든 과정을 지나서 현재 촬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목표 설정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온센과 오프라인에서 하면 더 좋겠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렇게 못하고요. 기회가 되면 우리가 오프라인을 만났을 때 그때 꼼꼼하게 원생과 같이 배워보고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BIM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목적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갑니다.